안녕하세요. 분자 구조에 따른 형광 특성과 형광 분광법의 활용에 대해 발표할 권영채, 김혜나, 장유빈입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는 형광은 야광과 다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야광별과 형광펜을 생각해 보면 형광은 빛이 있어야 빛나지만 야광별은 어두워도 빛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전자의 스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광은 전자의 스핀이 변하지 않는데 반해 인광은 스핀 변화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들뜬 상태 S1에서 개간전이를 해서 T1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스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자세히 알려면 단일항과 삼중항을 알아야 합니다. 단일항은 스핀이 다른 전자이며 스핀 다중도가 1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삼중항은 부호가 같은 전자이며 스핀 다중도가 3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스핀 다중도는 여기 화면에 있는 ES 더하기 1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S는 전자 스핀 다중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선 단일항 S는 스핀 다중도가 1인데 여기서 S가 전자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중항은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S가 1이라서 스핀 다중도가 3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S가 T보다 높고 이거 T1에서 T0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여기 T1에서 T0으로 가는데 이 그림을 보면 T1이 지금 전자의 스핀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려면은 일반적으로 스핀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중원자를 사용해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중원자 효과라고 하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액계 구조적 특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공액계는 분자 내에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배열되어 파이 전자들이 분자 전체에 걸쳐 비편자하다는 구조를 말합니다. 공액계가 넓어질수록 파이 전자들은 더 넓은 영역에 분포하게 되고 그 결과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형광 방출 파장이 더 긴 쪽인 적색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공액계가 어느 정도 안에서는 크고 연속적일수록 전자 이동성이 향상되고 들뜬 상태가 더 안정화되어 비방사성 소멸 경로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 형광 수득률이 증가합니다. 공액계의 길이가 공액계의 길이가 증가하면 형광 빛의 색이 청색에서 녹색, 적색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길이에 도달하면 공액계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 분자 내에서 자유회전이나 비강직성이 증가하고 비방사성 경로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늘어 수득률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공액계의 길이와 형광 효율 사이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임계 길이 이상의 공액계는 오히려 형광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분자가 평면 구조를 가지면 결과적으로 형광 강도가 높아지고 강직한 분자일수록 형광 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치환기에 따라 밴드갭이 달라지기 때문에 벤젠고리에 달린 치환기에 따라 형광의 파장대와 세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파이스타와 파이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작은 방향족 작용기가 포함되면 강한 형광을 방출하게 됩니다. 형광 분광법은 형광 발색단을 가진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분광 기법입니다. 물질이 광자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로 전이한 후 재발광하면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특정하는 원리로 수행됩니다. 형광 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광 파장을 먼저 측정하고 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방출 파장을 변화시키며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형광의 최대 방출 파장을 찾을 수 있으며 이 형광 파장을 고정한 후 들뜬 파장을 변화시키면 흑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광 측정을 위한 기기는 형광 분광계라고 하며 흡광 분광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보통 시료빗살과 기준빗살로 나뉘는 겹빗살용인데요. 시료빗살은 들뜬 파장 선택기를 통과해 시료에 도달하게 되며 이 선택기는 형광 파장을 제거하고 들뜬 파장만 통과시킵니다. 근데 형광 분광법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분광 강도법보다 더 낮은 검출 한계와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도가 더 좋은 이유는 형광 신호는 광원의 세기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 형광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보다
흡수만 하는 화학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량 분석에서는 분광관도법이 더 널리 응용됩니다. 다음은 응용 사례입니다. 먼저 형광 이미징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형광 단백질 또는 염료를 사용하여 세포 내 구조, 특히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또 다음으로 형광 환경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는 유해 물질에 형광 화합물을 부착시켜 위치와 양을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 탐구를 통해서 형광의 원리와 분자 구조에 따른 형광 효율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광 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형광 특성을 활용한 분석법으로 형광 분광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변할 때 뉴턴 제2법칙과 로켓의 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3040 밝힘윤우 3031 정성훈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F는 MA 식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께 모두 익숙한 공식일 겁니다. 배우는 건 2학년 물리학 1을 신청한 학생만 배우지만 수업을 듣지 않아도 알만한 공식이죠. 지금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둘 다 물리학 1 수업에서 이 법칙에 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법칙이 적용되는 운동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항상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상태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면 그때 물체가 받는 알짜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제2법칙으로 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운동의 사례 중 하나로 로켓의 추진을 선정하였고 로켓의 추진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로켓의 추진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알고 있던 뉴턴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뉴턴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F 알짜임은 m 질량 곱하기 a 가속도로 나타냅니다. 알짜임이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두 힘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알짜임에 비례한다는 관계에 따라 뉴턴 제2법칙에서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질량이 일정할 때의 운동을 뉴턴 제2법칙이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질량이 변할 때의 운동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 예시로 적합한 운동이 바로 로켓의 추진이었습니다. 로켓이 텅 빈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움직일 때는 로켓의 질량 일부를 할 수 있는 연료가 연소하면서 분사되는 기체의 형태로 로켓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분사된 기체는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량을 갖고 있으며 로켓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분사되므로 기존 로켓의 운동이 가진 운동량을 상쇄하는 상쇄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의 분사가 가진 상쇄 운동량으로 로켓은 방출되는 분출 기체로부터의 밀기 작용을 받고 이는 추진력의 결과로 가속하게 됩니다. 로켓의 질량이 감소하는 연료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인 추진력을 받아 운동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로켓의 추진 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켓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운동한다고 가정하고 어느 시간 t일 때 로켓의 질량을 m 그리고 연료의 질량 변화를 델타 m이라고 설정합니다. 이때 로켓이 기본적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하면 로켓의 운동량은 p1은 m 플러스 델타 m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델타 t 후에 로켓이 델타 m만큼의 연료를 분사하면 화면의 그림과 같이 로켓이 속력이 v 플러스 델타 v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연료가 v2의 속도로 분산되었다고 하면 분사된 연료의 속력은 기존 로켓의 속도 v2에서 v2를 뺀 v-v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위 가정의 운동량을 m 플러스 델타 m v는 mv 플러스 델타 v 플러스 델타 m v 마이너스 v2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m 델타 v는 v2 델타 m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얻은 식에서 로켓이 m 델타 v만큼의 운동량을 연료를 분사해서 얻으면 연료가 로켓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가 v2 델타 m의 운동량을 얻어 전체 운동량은 0이란 걸 구했습니다. m 델타 v 마이너스 v2 델타 m은 0이니까요. 이 식은 로켓이 운동하다가 델타 t 이후의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 식입니다. 이때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델타 v는 dv가 되고 델타 m은 dm이 되니까 위 식을 mdv는 v d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연소하는 연료의 질량 dm의 값이 증가하는 건 동시에 로켓에서 연소하는 연료의 양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값과 같으므로 dm은 마이너스 d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델타 t가 0인 극한일 때의 가정입니다. 이러면 위 식은 다시 mdv는 마이너스 ve d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료가 연소하여 분사하기 전 로켓과 연료의 질량을 합한 처음 질량을 MI, 연료가 일정량 연소한 후 로켓에 남아있는 연료와 로켓의 질량합을 MF라 하고 이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dV를 VF부터 VI까지 적분한 값을 m분의 dm을 mf부터 mi까지 적분한 값과 마이너스 v의 곱이 같다라고 식을 놓으면 vf-vi는 로그 mf분의 mi와 ve의 곱과 같다라는 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로켓 추진의 기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구한 기본식에서 저희는 연료 연소를 통한 로켓 속력의 증가가 연료의 분사 속력 VE 질량비 mf분의 mi와도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f분의 mi와 비례한다는 것은 이 질량비가 가능한 한 커야 로켓 추진의 속력 증가가 크다는 것인데, 질량비가 크기 위해서는 연료를 뺀 순수 로켓 질량이 최대한 작으면서 동시에 최대한 많은 연료를 로켓에 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로켓 설계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로켓의 추진 운동에 관한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이 운동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었던 추진력을 알아봅시다. 로켓의 추진 운동은 질량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알짜임이 존재할 것이고, 그 알짜임은 로켓의 추진력에 해당합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의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a입니다. 여기서 F를 추진력, M을 연료를 제외한 순수 로켓 본체의 질량 M, 가속도를 원래처럼 단위시간당 속도인 dv/dt로 나타내면 추진력은 m dv/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켓의 질량이 변할 때, 즉 연료가 포함된 로켓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로켓이 받는 힘을 나타내는 식의 형태를 구하려는 거였죠. 아까 저희는 mdv는 -ve/dm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추진력은 -ve/dm/dt가 되고, 이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나타내려면 절대값을 씌워 추진력은 절대값 ve/dm/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의 추진 운동에서 추진력은 연료의 분사 속도 VE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료 연소율과 같은 질량 변화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량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의 대표 사례로 로켓의 운동에 대하여 로켓이 연료의 연소에 따라 받는 운동량과 추진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균형제와 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볼 밸런싱 로봇 탐구로 발표하게 된 박규민, 서지우, 이채윤입니다. 발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볼봇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볼봇은 공 모양의 외관을 가진 로봇으로 바닥면과 한 점에서만 접촉하는 구조로 마찰이 적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합니다. 360도 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봇의 구조는 크게 이렇습니다. 공, LS7166회로, MCU, IMU, 모터 구동기, DC 모터, 옴니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3개의 DC 모터와 3개의 옴니휠이 있습니다. 옴니휠은 전방향 이동 바퀴로 기존 바퀴와 다르게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존재합니다. 바퀴가 구르는 방향과 동일하게 회전축이 존재해 로봇 자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DC 모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봇의 구조 중 구동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구동부를 정면과 수직 위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옴니휠 3개를 120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수직축에 대해 대칭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3개의 휠의 구동력의 조합으로 롤, 피치, 요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옴니휠의 접점과 공의 중심 각도를 이처럼 45도로 설정하여 공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구동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한 DC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모터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C모터는 우선 고정자로 영구자석을 사용하고 회전자, 즉 전기자로 코일을 사용하여 구성합니다. 전기자에 흐르는 정류의 방향을 계속해서 전환시킴으로써 자력의 방향을 바꾸어 반발과 흡인력으로 회전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볼봇의 동력학적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력학적 모델링에는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우선 로봇은 옴니휠과 모터로 이루어진 몸체와 공, 2개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봇의 몸체는 3축의 회전에 대한 3자유도를 가지고, 공은 지면에서 평행한 2축의 병진운동에 대한 2자유도를 가져 총 5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3개의 구동 모터에 각각 토크가 입력되면 로봇 몸체에서 3축의 회전과 공에서 2축 회전이 출력되는데, 이는
MIMO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동역학적의 모델링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자면 우선 모델링을 위해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각속도와 선속도를 구해서 각 항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합니다. 각속도와 선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정의해야 하는데 관성기준 좌표계를 E라고 하면은 이 E에서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좌표계를 A, A에서 Y축 기준으로 회전한 좌표계를 B, B에서 X축 기준으로 회전한 좌표계를 C라고 합니다. 우선 A에서 공의 각속도를 정의하면 E에서 공의 선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C는 로봇 몸체의 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로봇 몸체 각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일한 좌표계에서 로봇 몸체의 선속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니휠은 회전 운동만 고려하기에 C 좌표계에서 옴니휠의 각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각속도와 선속도를 토대로 운동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봇에 사용되는 센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봇에 쓰이는 IM 센서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의 출력을 융합하여 볼봇의 현재 기울기를 감지하여 볼봇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가속도 센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물체가 이동하지 않을 때의 지면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로 센서는 이를 통해서 물체가 운동할 때 각속도를 측정하여 해당 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IM 센서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용하기 위해 상보 필터나 칼만 필터를 이용합니다. 위에 보여드리는 식은 상보 필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러한 센서 융합을 통해 센서 측정 값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봇의 제어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밸런싱 로봇은 다중 입력, 다중 출력 시스템으로서 과거에는 PID 제어를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MIMO 시스템 구조에 적합한 LQR 제어기를 이용합니다. PID 제어는 오차 신호에 비례하는 값, 그리고 이를 미분한 값과 적분한 값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LQR 제어는 최적 제어의 한 종류로서 행렬 Q와 R을 조절하여 퍼포먼스와 에포트 중 무엇을 중요시할지 결정하고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이득 행렬 K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볼 밸런싱 로봇이 넘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방금 설명드린 구조와 센서가 아두이노 코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맨 처음은 헤더 파일 포함부터 시작합니다. 헤더 파일은 쉽게 말해 센서나 모듈과 통신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기능을 불러오는 파일입니다. wire.h는 I2C 통신을 위한 기본 라이브러리고 MPU 6050은 MPU 6050 센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두 파일을 포함함으로써 센서와 아두이노 간의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전역 변수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MPU는 실제 센서와 연결되는 센서 객체이고 X는 로봇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여기에는 롤, 피치, 요 등 기울기의 각도와 이들의 회전 속도 총 6개의 값이 저장됩니다. K는 제어기 이득 행렬, 즉 로봇의 기울기의 상태에 따라 모터를 어느 정도로 회전시킬지를 계산하는 가중치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보고 얼마나 세게 모터를 돌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밑에 부분은 각 모터가 아두이노 보드에 어떤 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각 모터는 방향 제어를 위한 in1, in2 그리고 속도 제어 PWM 핀인 ENA 3개의 핀으로 구성됩니다. 셋업 함수는 전원을 켤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화 함수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고 센서도 초기화한 뒤 모터 제어 핀들의 출력으로 설정해 로봇이 준비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루프 함수는 아두이노에서 계속 반복 실행되는 메인 함수로 이 안에서 센서 데이터를 읽고 계산을 하고 모터를 움직이는 모든 작업이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함수는 볼봇의 두뇌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이 자세가 어떤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를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 코드는 루프가 약 10mC마다 반복되며 이론적으로 초당 100번, 즉 100Hz의 주기로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IMU 함수는 MPU 6050 센서에서 가속도와 자이로, 회전 속도 값을 가져와서 로봇의 현재 자세를 계산하고 X 배열에 저장한 후 이 배열을 나중에 제어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각도는 arctangent2 같은 삼각 함수를 사용해 계산하고 자이로 값은 초당 각도로 변환한 후에 상태 벡터 X에 들어갑니다.
이 함수는 루프에서 계산된 제어 결과를 실제 모터에 전달해서 볼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모터 하나를 움직일 때는 in1과 in2 두 개의 방향 제어핀을 이용해서 회전 방향을 결정하고 ENA 핀으로 PWM의 값을 주어 속도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방향을 정하고 얼마나 빠르게 돌릴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함수는 세 개의 모터 각각에 대해 호출되며 각각의 제어 입력 U 값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볼봇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구조가 코드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포사멸과 항암치료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임서은 박예입니다. 일단 저희는 생명과학 2 시간에 접했던 세포 자살을 평소에 관심 있던 소아암과 연결해 일반적인 세포 자살을 암세포에 접목시켜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학술 자료를 직접 찾아 읽은 뒤에 파이롭토시스가 아포토시스에 저항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탐구하였고 현재 파이롭토시스를 활용한 치료의 한계점을 활성산소의 농도 조절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세포 사멸의 경로는 크게 파이롭토시스, 아포토시스, 네크로시스로 분류됩니다. 그중 파이롭토시스는 세포 예정사의 한 종류로 대식세포가 매개하는 선천면역 과정이며 염증성 세포 사멸의 한 형태입니다. 병원체 감염이나 세포 내 손상 신호에 반응하여 세포가 자발적으로 죽으며 동시에 강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현상이며 이는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고 세포가 부풀어 오르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방출되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면역계의 활성화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자적 관점에서 파이롭토시스는 염증성 카스파제에 의한 가스더빈 활성화에 의해 진행됩니다. 파이롭토시스를 유발하는 GSDM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 GSDM2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이며 이는 파이롭토시스를 유발하고 항암화학요법에 더 잘 반응하게 합니다. 활성화된 가스더민은 세포막의 기공을 형성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방출되어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파이롭토시스를 활용한 치료는 소아암에서의 기존의 치료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닙니다. 첫째, 암세포의 세포 자멸사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이롭토시스는 고륙종, 백혈병, 뇌종양 등 다양한 종류의 소아암에 적용 가능합니다. 셋째, 소아의 면역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더 활발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파이롭토시스 기반 치료에 대한 면역 반응이 성인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암 치료에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전 GSDM이 발현 문제, 과도한 염증 반응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성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 사멸의 경로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생물체 내에서 생성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는 세포와 반응했을 때 농도에 따라 다른 다양한 세포 사멸의 양상을 보입니다. 저농도의 활성산소는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세포 내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세포 생존 및 신호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중간 농도의 활성산소는 아포토시스를 유도하고 고농도의 활성산소는 파이롭토시스를 유도, 매우 고농도의 활성산소는 네크로시스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활성산소 농도에 따라 유도되는 세포 사멸 양상 측정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포 배양을 합니다. 그 후 시약 처리를 하는데요. 각 페트리 접시에 과산화수소를 넣지 않은 것 약 5.1, 20.3, 81.6 마이크로리터에 증류수로 1ml로 희석시킨 액체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세포 염색으로 배양한 세포를 일부 나눠 각각 트리판 블루 염색과 김사 염색을 진행합니다. 위 실험들에 따른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트리판 염색의 결과로는 과산화수소를 넣지 않은 세포는 염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5.1 마이크로리터에서는 대부분 염색되지 않았을 것이고 20.4 마이크로리터에서는 대부분 염색되었을 것이고 81.6 마이크로리터에서는 진한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사 염색의 결과로는 과산화수소를 넣지 않은 세포에서 연하게 전체적으로 염색된 결과가 나타나실 것이고 5.1 마이크로리터에서는 진하게 염색된 작은 핵이 보일 것입니다. 20점 마이크로리터에서는 진하게 염색되고 조각나지 않은 핵과 흐트러진 세포막이 발견된 것입니다. 81.6 마이크로리터에서는 흐릿하고 부서지며 엉킨 세포가 발견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활성산소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 사멸 과정을 활용한 융합 치료제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발표된 파이롭토시스를 활용한 항암 치료의 단점은 파이롭토시스가 염증성 물질을 대량 방출하여 종양 진행이나 재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활성산소를 이용해 세포 사멸 정도를 조절한다면 기존의 파이롭토시스를 활용한 항암 치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해당 치료제의 원리는 우선 리포섬 혹은 나노입자와 같은 약물 전달체에 활성산소 전구체를 탑재하여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도달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는 pH가 낮고 특정 효소가 과발현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암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환경에서 약물이 활성화되도록, 즉 활성산소가 방출되도록 유도합니다. 그 후 활성산소 농도를 저농도와 고농도를 반복하도록 하여 파이롭토시스를 유도하되 너무 과도한 세포 사멸로 인한 종양 발생 등을 막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활성산소의 농도 조절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광감각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광감각제는 정상 조직보다 암세포에 더 축적되어 특정 파장의 빛을 이에 조사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한 광감각제가 들뜬 상태로 전이되어 이것이 산소 분자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과산화 라디칼과 같은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빛의 조사 정도를 조절해 활성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효소 기반 활성산소를 이용해 효소의 활성 조절을 통해 활성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도록 설계된 약물을 암세포의 특징적인 환경에서만 약물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서 약물의 과발현과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화하는 방법을 통해 활성산소를 생성 혹은 소비하는 물질을 약물에 추가하여 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주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해 미토콘드리아 활성제나 억제제를 통해 활성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사선 동위 원소를 통한 방사선의 생명 진단 및 치료 작용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손지민, 오승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핵자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말합니다.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자는 핵자 내에서 쿨롱 힘과 강한 핵력의 균형으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쿨롱 힘을 살펴보기 앞서 쿨롱 법칙은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관한 법칙으로 두 전하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힘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쿨롱 법칙으로 묘사되는 전기력을 쿨롱 힘이라고 합니다. 강한 핵력은 쿨롱 힘보다 100배 정도 강한 인력으로 원자와 핵 크기 정도인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핵자 안에서 강한 핵력이 쿨롱 힘보다 강력하여 양성자들 간에 서로 성력이 작용하여도 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양성자 수에 따른 중성자 수의 기울기가 1에서 1.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원자핵일수록 중성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양성자가 많아짐에 따라 양성자들끼리의 반발력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제 핵심 개념이 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이지만 중성자 수에 따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로 이러한 질량수가 달라 불안정한 동위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자가 불안정하여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면 안정된 상태로 바뀝니다.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는 크게 입자 형태와 전자기파 형태가 있습니다. 알파선과 베타선은 입자 형태의 방사선입니다. 알파선은 베타선에 비해 투과력이 낮아 물질에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마선은 전자기파 형태의 방사선으로 입자 형태 방사선보다 투과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동위 원소는 의학 분야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사용되는 테크네튬 99M과 르테튬 177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립선암의 진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조직검사 또는 혈중 PSA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진단받게 되는데 전립선암은 주로 뼈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판정을 받게 되면 암 진행 정도와 전이 확인을 위해 뼈 스캔을 합니다. 이후 뼈 전이 여부에 따라 치료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뼈 스캔에 사용되는 테크네튬 99M은 감마선을 방출하며 6시간이라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피폭량이 적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테크네튬 99M은 일반적으로 복합체로 사용되는데 이 복합체를 정맥에 주사하면 혈류를 통해 전신에 전달되고 특정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됩니다. 이때 테크네튬이 방출하는 감마선은 인체를 통과해 외부의 감마 카메라에 감지됩니다. 테크네튬은 건강한 장기에는 고르게 흡수되거나 분포하지만 암세포나 염증, 기능이 정지된 장기에는 테크네튬이 너무 많이 모이거나 아예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감마 카메라를 통해 이 부분을 감지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과정에 사용되는 루테튬 177은 베타선을 방출하며 약 6.7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테튬 177 복합체를 정맥 주사로 주입하면 이 복합체가 특정 암세포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합니다. 루테튬이 방출하는 베타 입자는 DNA에 손상을 주어 암세포가 분열하거나 복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세포 자멸을 유도합니다. 플루빅토는 루테튬 177이 함유된 방사성 의약품으로 전립선 특이막 항원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를 표적한 뒤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을 정리하자면 전립선 암을 진단한 후 테크네튬을 이용한 뼈 스캔을 통해 전이를 확인하고 루테튬 기반 의약품을 통해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료용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폐기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위탁 처리를 거쳐 폐기한 후에 폐기물 위탁, 소각 처리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